오늘은 제7강입니다. 율리세 시대의 도시정치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창곤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민주당의 김성주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회복지학부의 김교선입니다. 네, 이번 행사는 중앙대학교 독일 유럽 연구센터가 주관하고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그리고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 사회복지학과의 BK 교육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사회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주 명확하게 잘 진단하고 방향 제시해주는 그런 발표와 토론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강연을 먼저 한 6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주 의원 모시고 대담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또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30분 정도 해서 2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창곤 기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논설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사회정책을 이제 길게 공부하시고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셔서 우리 대학의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신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 1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책 학자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을 하셨고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그리고 복지법인 나눔과 미래 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복지정치, 사회복지와 미디어 그리고 사회복지 역사와 관련된 저서들도 있고 또 강의도 그런 파트로 10년 이상 해주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강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회자가 잘 이렇게 우리 김교순 교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할 줄 알았으면 저 PPT를 안 만들 텐데 그렇게 좀 자기 PR 시대라고들 하죠. 예. 그래서 포스터에 사실 저 PPT를 만든 거는 포스터에 이창곤 중앙대 이렇게 해서 제 정체성이 중앙대 교수인가 스스로 자문하면서 사실은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했고요. 9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30년 넘게 언론계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정책 중에서 이제 복지 정책, 그 다음에 노동, 주거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의 변화와 또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진 언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 소개는 요 정도 하고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저기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라는 저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저 책은 이제 여러 복지 학자들과 함께 중앙대 경우에는 뭐 또 신진욱 교수도 좀 함께 참여해서 여러 학자들 같이 이제 팬데믹 시대 때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복지국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재평가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여러 학자들 같이 팀을 꾸려서 같이 논의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우리 생태위기 시대 당시에 이제 팬데믹이 워낙 글로벌하게 말 그대로 큰 어떤 우리 위기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위기 이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복지국가 복지담론에서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수과하고 또 복지국가라는 측면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의 일단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실은 마땅한 어떤 필자와 또 연구자를 찾지 못한 끝에 제가 나름대로 짧은 소백으로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글이라서 아직은 실론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좀 함께하는 어떤 젊은 복지와 정책과 복지국가 이런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새롭게 되고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한겨레신문에 지금 연재하고 있는 칼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복지 정치의 플레이들을 좀 분석하는 그런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제 함께 소개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건가 복지국가 측면에서 그리고 한 번의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것을 좀 더 체계화되고 응집된 조직적인 어떤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어떤 복지국가 전략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의 중에 하나라서 좀 녹색 복지국가라는 어떤 정치 전략, 정치적 기획이라 할까 이런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란 무엇인가 아마 이제 가장 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 뭐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학자들의 정의가 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저는 이제 그 사회적 위험에 대한 어떤 공적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그런 위험들이 있고 생애 주기상의 위험들, 그 다음에 뭐 계급적 위험들 뭐 등등 수많은 어떤 위험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어떤 국가가 개입해서 대응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좀 더 존엄성 있게 잘 사는 상태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저기 잘 살자라는 게 오늘 고등학교 교훈이에요. 제가 잘 아는 고등학교 교훈인데 좀 잘 살자 아주 심플하고 좋지 않아요? 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오래된 위험 지금도 여전히 뭐 우리 인간을 옥죄는 가장 오래된 위험이자 그리고 여전히 또 남아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궁핍이고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이 궁핍이라는 게 빈곤이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어떤 큰 핵심 위험 중에 하나고 영국의 이제 유명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어떤 제시했다는 윌리엄 베브리지가 베브리지 보고서를 낼 때 그때 이제 하나의 만들어진 사파 중에 하나인데 저기 작은 어떤 사람이 이제 윌리엄 베브리지고 칼을 들고 바로 우리 공동체를 압박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당시에는 위험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게 원트라는 거죠. 원트.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그대로 번역하면 원하는 것이지만은 결핍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궁핍이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궁핍이었고 바로 저 궁핍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복지에서 복지국가로 바로 이것을 누가 이렇게 이제 책임지고 그것을 풀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이 과거에는
각 개인 그 사람 당사자에게 주어졌다면 복지국가의 시대가 들어가면서 그 책임을 국가와 사회에 좀 더 국가의 역할, 국가의 책임으로 이제 그 질문의 방향을 전환시킨 어떤 그런 측면이 바로 복지국가 시대를 이루었고, 그것의 구체적인 어떤 제도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바로 사회보험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복지국가의 시대를 열게 한 어떤 복지 정책으로서 제도가 된 어떤 첫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복지국가란 말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영국의 뭐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가 뭐 독일 전쟁 국가를 이렇게 대비해서 워페어란 말에 어떤 대응을 해서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걸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웰페어 스테이트의 서막은 독일에서 시작이 됐죠. 1883년에 저렇게 시작이 됐고, 그 이후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사회보험이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면서 근대 복지국가의 시대를 열었고, 사실은 이런 복지국가의 시대를 열었을 때는 어쨌든 기존과 다른 어떤 두 개의 전환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향한 어떤 그런 어떤 전환이라고 저는 보고, 여기에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빈곤 이것은 뭐 왕의 시혜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이 감당해야 될 그런 것인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 개입주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국가의 역할로 어떤 이런 인식을 전한,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최소한 국민의 최저선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국가 시대를 연 윌리엄 베블리 이전에 영국에서는 뭐 유명한 그 웹부부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비아트리스 웹이라는 그 여성이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 토대 사상 같은 것을 먼저 제시하면서 복지국가라는 시대를 인식의 어떤 변화, 사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로부터 만들어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또 대응하는 그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시대는 실제로 그 현실화하는 것은 사실은 복지정치의 산물로 복지국가가 열렸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거든요. 복지국가의 시대가 열리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어떤 독일의 경우 비스마르크가 바로 산업사회에서 노동자기업이 등장하고, 노동자기업이 사회주의 성향을 쪽으로 치달을 때 상당히 이제 사탕과 해초리 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떤 하나의 사탕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계급적인 어떤 용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통제하고 완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보험을 제시를 했고, 그게 1881년에 제국의회 이렇게 이제 입장을 천명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10년간의 사회보험 제도를 차곡차곡 도입을 하면서 그것들을 완화시키는 이런 복지정치의 산물로 복지국가 시대가 또 열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게 자본주의의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 조응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체제적인 형태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또 등장하고 변화되고, 또 새로운 정치적 기획에서 또 새롭게 또 변형되고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베브리지 리포트인데, 베브리지 리포트에 대해서 영국에서 당시에 이제 저렇게 영국의 신문의 헤드라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란에서 무덤까지가 바로 저기 영국의 데일리 미러라고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베니시 원트라고 그러고, 그 유명한 어거인 크레들 투 그레이브 플랜이라는 게 저기 나오고, 올 페이, 올 베네핏 이렇게 나오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지금도 이제 영국의 퀄리티 페이퍼로 유명한 그 더 가디언 신문에서 베브리지 리포트에 대해서 리뷰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베브리지 자신도 한때 기자 출신이었어요. 기자가 논설위원 출신이고, 특히 논설을 많이 썼는데,
바로 The Plan for Social Security 이렇게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상당히 이제 폭발적인 어떤 반응을 이끌어냈고 정부 간행이지만은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걸 이 리포트를 보기 위해서 긴 줄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렸고 유럽의 애니비 라인스라고 돼 있죠. 그쪽에서도 이제 뿌려주고 그랬다. 실제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라든가 뭐 독일군의 벙커에 이제 이렇게 검서 항목으로 베이브리지 리포트가 적시된 그런 문서가 나올 정도로 독일에서는 이제 검서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복지국가 시대가 베이브리지 리포트를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좀 더 열려나갑니다. 애초에 앞서 얘기했던 복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이 됐고 복지국가는 그 공적 대응을 국가의 역할로 확장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제도화 형태로 제도를 통해서 대응하는 형태인데 초기에는 이제 그 사회적 위험이 노령, 진료, 실업, 산재 이렇게 이런 형태를 통해서 사회보험으로 이른바 여러분이 아는 4대 사회보험 우리가 특히 알고 있는 의료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연금보험, 그 다음에 실업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오늘날은 뭐 우리 한국은 5대 사회보험이라서 장기요양보험까지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초기 복지국가의 틀이 이제 만들어졌다면 이런 틀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어떤 형태인 산업자본주의 초기 형태의 종에서 이때는 어떤 빈곤과 노동자기 배출을 하면서 이렇게 또 빈곤이 대량 다양한 하나의 어떤 국지적인 게 아니라 도시의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주거라든가 이런 불결 이런 형태로 또 다양한 형태로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사회적 위험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영화가 바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포디즘 체제라는 자본주의 체제에 조망하는 복지국가 형태였다면 점점 이제 자본주의가 또 변화되고 양상이 좀 달라지면서 포스트 포디즘 체제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게 조망하는 또 여러 새로운 위험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형되고 또 새롭게 창출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복지국가도 변형되고 재구조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또 후기 산업 사회에 대해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기존에 어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면 그에 따라서 또 복지국가가 제도적 대응을 또 하는 거죠. 그 제도적 대응은 정책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부모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고 또 돌봄 문제가 또 등장을 하면서 돌봄 서비스 이런 거,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합충되고 단순한 기본적인 어떤 사회권적 차원에서 생활 보장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삶의 질을 어떤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하고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복지국가가 진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펼쳐지는데 점점 자본주의가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발전되고 변형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복지 제도는 전통적인 복지 제도의 틀 자체는 노동시장에서 규정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동시장의 그 변화가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 변형에 의해서 특히 우리 산업사회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디지털 사회 뭐 이런 어떤 지식기반 경제 플랫폼 자본주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그런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서 더 이상 과거의 복지 체제는 정규직 시험 노동자 중심이 됐는데 더 이상 이제 노동 그 시장 자체가 노동시장의 균열 자체가 정규직 중심이 아니라
다층화되고 그 균열이 다양화되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프리카리아트라는 그런 어떤 계층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변화되면서 복지국가의 어떤 배경 자체가 상당히 이제 새롭게 요구되고 또 기존의 복지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수많은 어떤 그 제도적 흠결들이 발생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이제 전개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어떤 압력, 재구조의 압력들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이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치달아가는 가운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오늘날 어떤 상황은 그런 누적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 함께 동시에 좀 더 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할 수 있도록 큰 메가톤급인 그런 어떤 대형 위기가 오늘날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학자들이 공통된 어떤 진단과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특히 이제 뭐 디지털 쇼크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 그 다음에 또 불평등이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는 거, 자본주의가 발전되면서 그 과정에서의 역으로 또 불평등이 또 상당히 심화되는 양상, 무엇보다도 생태 위기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상실이라든가 지난번 강수돌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태 기후의 다양한 그리고 다층적인 그런 양상들이 이제 전개되고 이런 위기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시기다 해서 이것을 복합위험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다중위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기존의 어쨌든 일반적인 어떤 대처법과 문제 해결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고는 사실은 뭐 일찍부터 수없이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이런 경고를 했고 각각의 뭐 학자들 주장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주로 언급되는 게 바로 기후 위기 문제와 불평등 문제와 그 다음에 인구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 객석에 그 청중석에 계시는 신강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 변화를 우리가 세상을 어떤 변화를 읽으려면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과거에 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기술, 바로 그 기술의 변화, 기술의 진보가 기술의 혁신이 이제 한 사회를 바꾸는 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목할 건 기술의 변화다 했을 때 그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인구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실은 또 이제 한 사회를 크게 바꾸는 또 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 구조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도 아니면 1인 가구가 급속도에 증가하거나 뭐 이런 어떤 인구의 변화, 이런 어떤 인구 오늘날은 저출산 고령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기후의 변화. 기후의 변화가 또 세상의 어떤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변화하는 데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주목해야 될 어떤 척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 방식이라든가 어떤 일의 방식 변화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만은 이 의미가 경제의 어떤 변화를 뿐만 아니라 노동의 변화 자체는 계급의 변화를 가리키고 계급의 변화라는 것은 저기에 사실상 이렇게 이런 어떤 플랫폼 경제, 딥경제, 플랫폼 노동으로 압축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내장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어떤 많은 내용들을 내장하고 있는 거죠. 저기 플랫폼 노동만 하더라도 저기에 그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은 거기에 구체적인 사람들이고 기존의 어떤 조직 노동, 기존의 노동조합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으로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저거는 다시 말하면 노동력 자체가
복지 정치의 측면에서 복지 국가의 중요한 어떤 권력 자원이 바로 노동계급인데 노동계급의 형상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저기 내장대로 있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 지금 단순히 이렇게 돼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 상당한 의미를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불평등 마찬가지고 불평등 특히 불평등은 저기 한국이 상당히 좀 죽성급 축소국가 빈곤 축소국가 이렇게 상당히 낮는데 불평등의 전반적인 직장 소득의 진위 개수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아주 뭐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크다고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불평등 축소 효과라든가 빈곤 축소 효과는 복지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이 아주 적은 복지 국가, 작은 복지 국가라고 인정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주의라는 거, 이거는 뭐 너무나 이제 많이 이렇게 지금 책이라든가 뭐 언론, 그 다음에 특히 또 지난번에 강수월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너무 좀 가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그래도 강조해드릴 게 흔히 이제 기후 위기만을 얘기하는데 생물 다양성 당시 상대적으로 의제가 덜 됐고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총회가 있지만은 생물 다양성 상실도 마찬가지로 이것의 심각성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한 어떤 그런 기후가 형성돼서 여기서도 이제 대단한 총회가 열리지만은 상대적으로 의제화가 덜 되고 관심이 덜 가고 있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좀 이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재난 형태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생물 개체군이 감소되고 그것을 결국에는 어떤 사회적 지속 가능성뿐만 생태적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속 가능성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고 좀 더 체감도가 높은 개념은 아마 지탱 가능성 이런 걸로 훨씬 저는 이제 더 표현되는 게 훨씬 더 체감도가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탱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적었는데 위험의 성격이 이제는 그 총의가 무게가 이제 많이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상당히 전방위적인 어떤 위험이고 인류 자체의 어떤 생존에 어떤 위험을 주는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결과 자체가 인류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학자들이 인류세 시대라는 개념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지질학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거의 국민대의 개념으로 이제 정립이 됐고 그 지청이 캐나다에 있는 하나의 뭐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캐나다 연구소라 해서 제가 뭐 여름에 캐나다 좀 갔다 왔는데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는데 그 캐나다의 그 로키 마운틴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그게 원래 눈이 엄청 쌓여 있는 곳인데 눈이 녹아서 많이 이렇게 지금 그 소련이 축소돼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 안내인도 이제 기후 위기의 현장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이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1950년 기점으로 이것이 상당히 가속화 어떤 이게 하나의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는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그런 가속화 시기다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이 질문은 사실은 어제오늘의 질문은 사실은 아니었고 최근에 제가 KBS에 아주 좋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여러분 한번 꼭 보셨으면 하고 권합니다. 지구의 블랙박스라는 건데 유명 배우나 가수가 나와서 이제 특히 그 한국 배우 가수가 나와서 여러 다큐멘터리 영국 BBC라든가 NHK 이런 데 만든 것도 있지만은 아주 이제 체감도 있게 우리 그 배우와 또 음악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직접 그 남북 세종기 기지 현장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이런 그런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그래서 남극에 뭐 아주 빙하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기포가 이렇게 보글보글 소리 나면서 녹는 어떤 그런 어떤 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했으면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저수지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위협으로서 지금 뭐 많이 이제 준비되고 있고 여러 나라의 뭐 상황들을 굳이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 오른쪽에 거는 이제 뭐 2030년에 인천 송도 지역에 물이 잠길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저한테 뭐 어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지인이 제가 돈도 뭐 그렇게 없는데 계속 송도 쪽에 땅을 사라고 그렇게 그래서 절대 땅을 살 수가 없죠, 그죠? 네. 땅을 사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총체적으로 이런 게 어떤 불안으로 이제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로 다가오는데 사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다양한 불안들을 겪지만은 이런 지금 위험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내재적으로 우리 몸에 하나의 어떤 상흔을 남기는 형태로 다가오고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런 형태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국가의 지구촌의 그래서 그런 불안은 아마 그런 어떤 모습을 잘 이렇게 표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고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할 것인가. 문제는 대응인데 위기는 반드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현 체제, 현 복지국가 우리가 구축한 지구촌에 선진복지국가가 있고 또 우리 한국의 또 복지 체제 우리는 이런 어떤 위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능력이 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기후변화 생태계에 대응하는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를 향한 과거의 복지국가 시대가 어떤 전환을 통해서 열렸다면 또 복지국가가 또 전환을 통해서 진화해 왔다면 지금은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더 넘어서 훨씬 더 엄중하고 훨씬 더 뭔가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때 이제 우리 사회에 뭐 대전환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다시피 했고 대전환의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이 많이 회자됐고 저도 이제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으로서 이제 당시 그 한겨레 신문에서 국제 포럼을 열면서 이런 어떤 대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탐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일의 변화, 우리의 가장 어떤 중요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도록 본인을 상품화하지 않도록 그 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런 것 어떤 질문을 놓고 이제 또 고민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이었고 그리고 뭔가 어떤 우리 사회가 뭐 어떤 이런 어떤 대응을 하려면 좀 더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노동과 자본과 정부가 노사정이 뭔가 어떤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뭐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성을 제가 직접 이렇게 발로 뛰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합심해 보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지금 사회적 대화는 좀 실종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불평등 문제를 좀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저기 파리로 가서 이렇게 토마 피케티를 초청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이런 분을 모셔오는 데는 상당히 고액이 들어요. 요즘에 고액이 들어오는데 근데 상당히 용가로 이렇게 한국에 모셔왔어요.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이 피케티 부인이 이제 파리 정치대학의 교수인데 제가 피케티 부인을 먼저 인터뷰를 합니다. 파리 가서 그래서 이제 피케티 얘기를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케티 부인이 유명한 어떤 미디어 학자기도 해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제가 한 면에 걸쳐서 이제 미디어 학자로서 어떤 공공 미디어의 중요성 이것을 설파하는 아주 상당히 이제 아주 그 미디어 역할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어떤 예지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분이에요, 부인이. 근데 아마 세 번째 분인가 상당히 여성 편력이 좀 있더라고요. 세 분인가 그런데 이분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셔왔는데 저는 이제 피케티 부인을 통해서 좀 모셔올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피케티 부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아주 그 피케티가 오게 된 거는 피케티의 딸이 케이팝을 좋아해서 그래서 한국의 케이팝 고향에 오고 싶어서 그래서 비록 한겨레 신문이 얼마 안 되는 돈을 제시를 했는데도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 그런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인터뷰를 한겨레 신문하고 한 모습인데 신문에 이걸 냈어요. 왜 이렇게 이 표정을 냈냐면 우리 이제 지금 한겨레 신문에 사장하는 후배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인터뷰를 시켰는데 그 친구가 독일에서 박사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출신 서울대 경제학에서 경제학과 출신이고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런 왜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런 타박을 주고 통역을 대동했다고 왜 통역을 쓰냐 영어로 말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기자가 오만한 표정을 일부러 살짝 이렇게 사소한 복수를 한다고 신문에 이렇게 냈다고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심심할까 싶어서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전환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해낸 게 이제는 지구 전체의 행성적인 어떤 한계, 지탱 가능성 이것까지도 우리가 복지 국가 또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고민하지 안 된다. 이거는 뭐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루어졌던 맥락이 협의해 온 어떤 맥락이 있고 그게 파리 협정이라든가 이런 거죠. 파리 협정 그리고 기후총회의 다양한 약속들. 근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제 툰베리가 얘기한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하우데 의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호된 어떤 꾸준함을 소녀가 했는데 어쨌든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그런 어떤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고 그것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모색하는 노력이 있는데 어쨌든 지탱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화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자 이것을 중요한 어떤 하나의 독주국가가 좀 중고를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에 의한 생태계를 하니까 이런 인간 중심이 한 어떤 생태계의 지배자로서 중심이 돼서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체제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질문들. 그래서 좀 더 이런 생태계 파괴는 좀 달라져야 하느냐. 아니면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이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불평등. 그 불평등은 계급 불평등,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즉 불평등의 양상은 우리의 구체적인 몸의 건강 불평등으로까지도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착근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불평등을 이대로 두고 이것이 계속 심화되도록 이렇게 성장 방식을 가져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있고, 그래서 인신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서 왼쪽에 그린 것처럼 인간이 피라미드 꼭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우리 어떤 자연 생태계에서의 하나의 일부로서 봐야 되는 아니냐, 이런 어떤, 그래서 이 속에서 포회적 공존을 어떤 가지는 이런 생태 가치, 이런 생태 가치로 인식의 전환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이런 인식의 전환만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경제 사회 체제의 전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방식 중에서 특히 경제 사회 체제의 방식, 이것의 어떤 전환이 없으면 결국 이 지금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결국에는 경제 사회 체제를 전환할 때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탄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문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 필요하고, 그러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수십 많은 어떤 질문과 숙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이것을 녹색 전환이라는 것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고 한겨레 신문에서 만든 국제 포럼에서 이것을 2019년에 이제 제기를 했고, 이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의제를 제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글로벌 그린 뉴딜 어디 갔죠? 저 뒤에 가거든요. 다시 글로벌 그린 뉴딜, 이것을 이제 좀 제가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의 녹색 전환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녹색 전환 프로젝트를 여러 학자들과 같이 이제 함께 제기를 하고 책을 내고, 그 중에 이제 주도적으로 한 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셨고, 당시 환경부 장관으로 가시면서 다른 어떤 학자들이 또 주도하는 것인데, 같이 이제 녹색 전환이라는 책으로 이제 펴내면서 이것을 좀 더 이제 하나의 어떤 담론으로서 어느 정도의 틀을 어떤 만들면서 녹색 전환을 강조합니다. 녹색 전환은 기본적으로 담론이자 전략이자 운동으로서 그런 의미를 있고, 여기에는 인식의 전환과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을 말하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인간과 관계에 적응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공존 가능성의 프로젝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녹색 전환을 제기를 하고, 탄소 사회의 종말, 탈탄소 사회로 지향하는 그런 어떤 이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서 이런 담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래서 녹색 전환의 6대 원칙이라고 나름대로 세우고, 그래서 인간의 정성을 위한 어떤 복지 가치를 여전히 실현하는 그런 전환과 또 생태 전환과 불평등 해소와 또 이런 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그러는 더 큰 그 위험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또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 그다음에 생태민주화, 녹색 정치, 생태평화 뭐 이런 것을 제기를 한다. 아주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어쨌든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제기를 하고, 이 생태평화 뭐 이런 것을 강조를 해주는 거고요. 많은 어떤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전환이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한 여러 의문들. 이게 뭐 wishful thinking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어떤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이런 어떤 담론, 녹색 전환이라는 담론을 구체적으로 그럼 정치적 기획을 어떻게 이제 복지국가 차원에서 이제 비전낼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을 이제 하게 될 거고,
국가라는 것은 그 정치라는 것은 특히 국가라는 것은 많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자원 정치는 그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어떤 정치 전략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환을 위한 여러 이제 그 담론이 있는데 어쨌든 복지국가적 대응에서는 복지국가의 재구조화인데 재구조화의 담론이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아래 보면 뭐 돌봄국가, 생태국가, 녹색국가 이런 어떤 담론들을 제기하고 최근에는 뭐 관계적 복지 뭐 이런 어떤 담론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복지 녹색복지국가론으로 제기를 할 겁니다. 제기를 하는데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런 보편적인 어떤 글로벌 위기와 복합 위기, 다중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국적 특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 복지국가 복지체제가 있지만 우리 복지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쨌든 한결과 특성 이걸 뭐 유롱스 교수는 역진적 선별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나타난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한때 뭐 헬조선이라고 이름했던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나쁜 신호 우리 사회가 좋은 신호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나쁜 신호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 새로운 전환 때 이런 문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또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선진복지국가는 그런 면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녹색복지국가는 인류사 시대의 어떤 복지국가의 비전인데 길게는 녹색 전환을 가기 위한 어떤 복지국가적 대응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최종 지점이 아니라 어떤 중기적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한번 정리를 이렇게 이제 해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첫 번째 소개했던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라는 책에 왜 녹색 전환인가, 그 다음에 녹색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이렇게 두 꼭지로 이제 쓴 글이 있고 그것을 이제 먼저 나눠드린 그 참여연대 복지 동향이라는 걸에서 압축해서 이렇게 실은 글을 이제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어떤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평등을 추구하고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사회인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복지국 이상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자연과의 호혜적 공존을 지향하는 생태적 가치를 이뤄내는 생태위기 시대의 복지국가 비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그것은 기존의 이제 복지국가의 재구조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녹색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이 필요한 거고 1차적으로는 복지국가의 현대화 작업이 이제 필요한데 재구조화의 첫 번째는 복지국가의 현대화가 같이 이제 전개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어떤 한국적 특성이 특히 이제 이런 어떤 현대화를 더 이제 요구하고 강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그 한국의 복지 체제 자체가 작은 복지 국가로 얘기를 흔히 하는 또 역진적 선별주의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수식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표현으로는 이런 많은 어떤 지금 사각지대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저렇게 뭐 크게 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정의도 가능하지만은 아주 광의 영역으로 크게 봐서는 이런 사실은 1,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민연금하고 실질적으로는 무관하다. 이게 노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인데 사회보험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 고용보험 마찬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
그다음에 많은 어떤 서비스가 시장화라는 것으로서 공급 주체 자체가 민간에 이루어지면서 공공성이 상당히 약하고 보편적이지 않고 상당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잔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 이런 어떤 것이 이제 녹색복지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이런 것이 같이 이제 제도적 경계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기존에 이제 복지부가 갖고 있는 제도적 경계를 어떤 현대하고 내실화하고 그러한 장점이고, 좀 더 생태 위기 시대에 접목해서 대응하는 어떤 복지국가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프로그램과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본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 따로따로 놀았던 환경 정책과 노동과 복지 정책,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서 특히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때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3척의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다 그러면 이게 석탄 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석탄 발전소가 그 지역의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3척의 지역 사회의 어떤 지역 경제와 무관하지 않고, 이럴 때 그 전환의 과정이,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데 기후위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감축, 탄소 중립을 통해서 감축하고 그 다음에 적응하고 이런 과정인데, 크게 보면 이런 전환의 감축과 어떤 적응의 과정에서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거는 노동계에서 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어떤 대목들이죠. 실제로 이제 노동계에서도 이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어쨌든 녹색 성장, 뭐 쉽게 말해서 친환경 녹색 성장 뭐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 기본 서비스, 요거는 이제 많이 어제화되어 있지 않는데 좀 신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 2017년에 영국에서 이제 제기된 건데, 아무래도 영국은 이제 무상 의료를 하는 NHS 하는 나라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필수 어떤 욕구에 관한 서비스는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무상으로 깔자, 다 이렇게 해주자. 특히 뭐 의료, 교육, 돌봄 이런 또 통신 뭐 이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기했다가 뭐 음식까지 제기했다가 좀 축소하는 뭐 그런 어떤 과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편적 기본 서비스라는 UBS라는 개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UBI라고는 많이 들어봤죠. 기본소득이라고 들어봤지만은 UBS라는 걸로 기본 서비스를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자, 뭐 이런 어떤 주장들을 제기하고, 돌봄 사회,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젠더적 시각에서 이제 많이 제기되는, 결국에는 이게 녹색 복지국을 갈 때 돌봄 어떤 뭐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돌봄의 보편적 돌봄 보장, 이것이 이제 외국에도 그렇고 선진국에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도 이제 점점점 이제 담론으로 제시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거고, 소비의 재구성도 이것도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탄소 자본주의에서 많은 어떤 형태가 결국엔 탄소 중립은 소비의 어떤 재구성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소비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인식의 전환과 또 구체적인 어떤 소비를 좀 줄이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소비의 재구성을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복지적 확충 이거 뭐 말할 필요 없고요. 금융의 역할, 우리가 금융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전환의 과정에서 금융이 이제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이제 글로벌 그린주의들과 관련해서 제레미 리프킨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이 의견을 나눴고, 제레미 리프킨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글로벌 그린 뉴딜을 얘기하면서 4대 부분 특히 이제 지역 인프라의 어떤 재구성, 재구축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경제의 새로운 어떤 혁신 이걸 통해서 또 우리 과거의 대공황 때의 뉴딜과 같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자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아주 더 늦기 전에 제레미 리프킹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한수 중인 건 워낙 많이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 이만큼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걸 누가 하냐? 누가 하냐는 거죠. 누가 하냐? 결국에는 이제 핵심적인 것은 결국 정치 권력 또는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 플레이어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이러한 전환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는 지지하고 그리고 또는 연대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정치적 작동을 통해서 뭔가 우리 사회의 어떤 방향을 또 국가의 역할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원을 또 돌릴 수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실제로 복지국가는 복지정책 사물이고 그 과정은 어떤 복지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기후 위기에 공감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연대가 가능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의 소속 상당히 이제 후원하고 지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어떤 유권자들 한 8%, 8.4% 이런 정도로 나오던데 아직 그게 크진 않지만은 이런 사회운동 세력들이 강국이 안되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꾀하는 조직 노동의 세력, 그다음에 환경 글로벌 그린 뉴딜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세력들, 이런 거에서 뭔가 어떤 무지개 연합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어떤 녹색과 복지 연대를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정치 세력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 시간에 녹색당이 있지만 너무나 미미하고, 녹색당이 1%, 2% 안 되는 한국의 녹색당의 사정이고, 한국에 이제는 거대 여야 정당으로 이제 재편돼 있고, 그래서 이 거대 정당이 이제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전개하느냐, 그것을 전개하도록 하는 어떤 정치적 압력,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의 녹색 거버넌스부터 해서 기후 관계 장관이라든가 기후 보호부라든가 이런 어떤 주장들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후 에너지부라든가 이런 것 등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맞닿는 기구에서 그런 생태 사회 정책적인 그런 전개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일 수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복지국가, 우리 복지국 자체가 작은 복지국가고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작고 15%도 안 되는 GDP에서 그런 상황이고,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복지국가 자체가 상당히 흠결이 많고 사각지대가 많고 보편성이 상당히 약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녹색 복지국가라는 것은 너무나 머나먼 길 아니냐라는, 그건 틀림이 없는 얘기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지국가의 어떤 새로운 재구조의 비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은 또 생태위기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까지 포괄하는 어떤 비전으로 확장돼야 되고 그랬을 때 녹색복지국가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담론 전략이자 정치적 기획으로서 좀 우리 사이에 화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록 이런 어떤 전환의 많은 장벽과 딜레마들이 예상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당장의 어떤 답은 없지만은 그래도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점점점 사람들의 인식의 어떤 변화도 한편으로 좀 또 나타나고 있고 그랬을 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이것을 의제화하는 어떤 정치력 그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김성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이 생태위기 시대에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국가 체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은 어떤 것이 우선시되고 실현되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것을 의제화하고 담론화할 때 그 폭발력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복지국가 얘기를 어떤 학자나 언론인이 한다는 것보다 정치인이 할 때는 그 폭발력이 훨씬 더 크고 특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하는 경우는 훨씬 더 크고 대선 후보가 할 때는 훨씬 더 폭발성이 있고 복지국가라는 담론도 그렇게 2010년, 12년 그 무렵에 그렇게 좀 한때 상당히 이제 여기저기서 복지국가 담론이 분출하게 된 것도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국가 발달 사에는 이런 복지 정치의 리더십들이 큰 역할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외부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기원과 사상의 토대를 연 그런 어떤 사상가 이런 이들이 복지국가의 이상을 또 지도 원리에 대한 토대를 제시를 했다면 실제로 그걸 현실화하는 데는 저기 왼쪽에 있는 이가 바로 영국 복지국가의 발달사에서 등장하는 영국의 그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다는 그런 정치인으로 얘기하는 로이드 존이라는 정치인이에요. 영국의 자유주의 복지계획을 일군 인물입니다. 영국에 딱 그렇게 여행을 가면 웨스트민스터 앱이라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앞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거기 바로 거기에 있는 동상이에요. 거기에 로이드 조지. 저도 우연히 거기에 갔다가 둘러보다가 이제 로이드 조지를 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일은 영국이 자랑하는 NHS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실제로 형식화한 사람이 바로 애니어린 베번이라는 정치인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노동운동 지도자인데 영국의 보건부 장관을 하면서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영국의 총리로서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만 이렇게 사실 상당히 이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윈스턴 처칠 이상으로 위대한 어떤 영국의 총리로 평가받고 있고 영국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 웨스턴 네이비에 거기에 다 이렇게 저렇게 웹부부처럼 저렇게 이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사원에 이렇게 이거를 모셔놓고 있는데 바로 그 웹부부의 바로 가까운 자리에 프라임 미니스터인 애틀리, 클레멘토 애틀리라는 정치인이에요. 이분이 이제 베브리지 리포트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현실화하는 수 있는 어떤 있어야 되니까 그 현실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클레멘토 애틀리라는 정치적 리더십이 그것을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베번이라는 인물을 선들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로이드 조지, 한국의 클레멘트 애틀리 그리고 한국의 많은 어떤 복지 정치가 구체적으로 이런 리더십과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어떤 무지개연합, 시민사회 운동의 힘, 시민사회의 거리의 정치 아니면 시민운동의 정치 이런 정치와 압력과 이런 것들이 좀 역동적으로 작동해서 새로운 어떤 복지국가의 제구조 그것이 이름이 녹색 복지국가든 뭐든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생태위기 시대에 우리의 시민의 더 안전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국가의 정책 계획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좋은 강연해 주신 우리 기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리를 세팅하는 동안 저희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성주 의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병 국회의원이시고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나오셨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그리고 ESG 포럼 공동대표 그리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대단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강연자와 토론자 모시고 자연스럽게 간담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자님께서는 이제 거의 학자 같은 수준의 이제 강연, 이제 사회복지 역사나 복지국가론 그리고 현대 우리 사회부 장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까지 다 총망라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또 마지막에 이 복지정치의 중요성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주실 말씀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한 25분 좀 내외로 편하게 오늘 들으시고 느끼신 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대담에 대한 제안은 몇 달 전에 받았고요.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인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인가 아무튼 좀 됐나 며칠 전인가 발제문이라고 보내줬는데 발제문을 보고 토론을 해야 되나 어쩌느냐 하는데 고백하자면 오는 동안에 잠깐 좀 봤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했고 오늘 이제 강연을 들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는구나. 정치 똑바로 해라. 정신 번쩍 났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기자들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여당이 얘기했는데 야당이 민주당이 입장이 뭐냐 계속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통 선거 때가 되면 야당이 보통 내지릅니다. 막 아무거나 돼요.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이제 그걸로 점수를 따는 거죠. 그런데 역사상 여당이 무책임하게 막 던지는 건 처음 경험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경우는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복지국가 담론을 얘기하니 머리에 속에서 이렇게 모두 전환이 상당히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담론이 사라졌습니다. 담론을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상당히 고상해 보이지만 영어로 들어가면 디스커션인데 토크쇼는 굳이 많은데 진지한 토론은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100분 토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심야 토론. 제가 언제 한번 갔더니 그제는 자기 주장을 상당히 깊게 했는데 몇 년 전에 갔더니 그렇게 하면 시청률 떨어진다고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논쟁을 벌이고 그래야 이제 유튜브 클릭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싸움은 있지만 토론은 사라진 사회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또 심각한 것은 정치에서 담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2012년 대선이 제 기억에는 가장 큰 담론 싸움이 있었던 때거든요. 당시에 문재인 후보도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담론을 내세웠고
보수 후보인 박근혜 후보조차도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를 내걸었고 어쨌든 간에 박근혜 후보의 승으로 갔죠. 그때는 정말 그런 정책 공약들이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이번 2020년 2020년 대선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 당선된 여당의 윤석열 후보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벌써 잊어버렸나요? 있잖아. 여가 무폐지.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기억나는 공약 있습니까? 탈락. 그게 우리 대선의 실제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2012년에 국회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의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으로 대선 공약을 만들 참여했습니다. 초선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저는 뭐 정치에 참여한 이유가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참여했고, 그래서 2012년에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복지국가 공약을 참여했고, 2017년 대선 때도 제가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주로 복지 사회정책을 담당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22년이죠? 얼마 안 됐네요. 20년 착각했습니다. 굉장히 윤 정부에서 오래된 걸로 제가 착각했더니 사실 얼마 안 됐네요. 2022년 때는 제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본부 수석 부본부장을 했거든요. 저는 주로 당에서 주로 대선 총선 공약을 만드는 게 제 주 역할이고, 지금도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내년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만드는 지휘 역할인데, 여당이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물어보면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토론이 실종된 사회, 담론이 사라진 정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은 녹색 복지국가를 만들자라는 건데요.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 모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 끝에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을 겁니다. 미국식으로 가자, 자녀적 복지 국가 모델, 또는 시장 국가 모델, 독일식 약간 사회보험 중심의 보장 국가로 가자, 스웨덴과 같은 3인주의 모델의 복지국가 모델로 가자, 이런 모델이 있을 텐데, 저도 초기에는 스웨덴 같은 3인주의 모델을 정책 모델로 선호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해보니 그것이 실제로 국민적인 지지와 그 강력하게 뒷받침 노조와 같은 조직, 그 다음에 그런 정치 세력이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모델이더라고요. 현재 제가 소속한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 리버럴 정당이거든요. 유럽 기준을 따지면 보수 우파 정도 될까요? 보수 진보, 아무튼 이렇게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 선을 놓고 보면 오른쪽에 있는 리버럴 정당인데, 이 정당이 과연 복지국가 담론을 끌고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그 안에서 계속 주장합니다만 그다지 별 호응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 보면 당장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한국에 있어서의 리버럴 정당의 한계인데, 어떻게 이걸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3인주의 모델보다는 독일과 같은 사회보험 모델이 한국적 현실에 그도 부합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 얘기할 때 복지국가라는 표현 대신에 보장국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보장국가. 그래서
그게 뭔 뜻이냐 얘기하면 사회보장국가를 거쳐서 우리는 완벽한 복지국가로 간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단계론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현재 그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축을 이루고 있는 노후보장으로서의 연금제도, 그 다음에 의료보장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한 보장성을 갖춰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을 놓고 보면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이긴 하지만 1988년에 도입된 이후에 30몇 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의 기초생활 생계비 수준이어서 이걸 가지고 노후보장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한 10년, 20년 지난다면, 아니면 현재도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통 괜찮은 직장,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은퇴한 사람은 한 150, 170 받습니다. 물론 적은 금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수 평균을 냈을 때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이 충분한 소득 보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이 국민연금 제도를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모델을 만드는 게 현재의 목표다. 현재 지금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기가 방송이니까 절제된 용어를 써야 되죠.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부와 여당에 의해서. 그 이제 순진한 야당은 설마 하다가 이제 매일 놀라운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서 쏟아내는 한마디, 또 정부 측의 무슨 국민연금 종합계획이라는 것, 또는 여당 지도부 얘기를 보면서 진짜 정부 여당이 하려고 하는 연금 개혁은 뭐지? 제가 당내 연금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고 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데 요새 정부 여당이 하는 연금에 대한 얘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해보지 못한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쏟아내니까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사기극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후소득 보장을 손대기보다는 뭔가 약간 포퓰리즘, 특히 젊은 층의 불만을 기대해서 오히려 이 연금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보험은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하나 가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료 건강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상당히 괜찮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미국식 민간 의료보험 모델과 영국식 NHS 국가의료 체계의 중간적 모델, 어떻게 보면 양쪽의 장점을 잘 취한 아주 독창적인 모델인데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단일 보험을 통해서 전체 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를 통제합니다. 그걸 놓고 본다면 국가에 의한 개입, 관여하는 영국식 모델에 가깝고, 근데 그 서비스 제공은 80~90%의 민간 의료기관이 제공한다는 걸 보면 미국식 가까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존재하는 건강보험 제도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가장 낮은 영아 사망률, 가장 높은 수명, 그 다음 비교적 편리한 의료 접근 서비스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바마가 한국의 이 건강보험, 의료보험 모델을 자꾸 거론할 정도로 괜찮은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의 현재 문제점과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이르면 결코 낙관적인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는 주로 보장성 강화를 주로 해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고가의 촬영, CT나 MRI, 기타 등등을 급여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소위 문재인 케어를 해왔는데, 그것이 과연 비용 절감 효과에 기대했는가? 저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담, 의료비 부담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은 소득에서 일정한 정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보장성이 해결이 안 되니까 별도의 민간 의료보험, 소위 실손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듭니다. 근데 통계를 놓고 보면 이 가구당 연 보험료 지출을 놓고 보면 건강보험에 대한 지불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 10만 원대. 근데 민간 의료보험, 뭐 실손보험, 정형보험 포함해서 거기에 지출하는 비용이 한 30만 원대 정도 됩니다. 3배 더 지불하지만 그에 따른 보장성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형편없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가면 이거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돈 내세요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쪽 주머니 털어서 건강보험료를 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주머니에서 민간 의료비용을 내요. 병원에 갔더니 앞주머니 털어서 또 내라는 거죠. 삼중 부담인 거죠. 이 부담을 합치면 저는 아마 무상 의료 국가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네? 국민들이 들어간 이 3가지 부담을 합치면 아마 유럽 수준의 80% 90%의 완벽한 보장을 가능할 텐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문제는 비용의 문제이기보다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고 이걸 개혁하는 게 중요한 보장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 왜?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의사 또는 뭐 약사, 또 간호사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서비스 제공자들의 일종의 타협에 의해서, 달리 표현하면 담합에 의해서 현재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과 이익을 돌파하지 못하는 거죠. 국민적 요구가. 그 상태로서 이제 몇십 년 고착되다 보니 뭘 한 번씩 하려고 하면 다 반대가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반대. 무슨 의과대학을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또 반대. 그래서 결국은 이 의료 보장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득권과의 싸움입니다. 그걸 과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실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반기에는 복지 간사를 했는데 그때 통과시켰던 수술실 CCTV 설치법,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간호법 통과가 그 초록선 같던 기득권 체제에 균열을 냈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반대하는, 의사 집단이 반대하는 어떤 법도 통과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건 또 다시 또 이제 뭐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또 무산된 그런 정치입니다. 이제 뭐 제 얘기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 모델로 갈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 노후, 의료를 보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더 하나 꼭 넣어야 된다면, 특히 한국에서 넣어야 된다면 주거 보장을 해줘야 된다. 지금처럼 집이, 내가 살 집이 시장에서 매매되는 대상이 되고, 그리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재산 증식 수단이 되어 있는 한 그 어떠한 국가의 지원과 투자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거 보장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괜찮은 복지국가의 모델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녹색 복지국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탈상품 사회라는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 예산과 지출을 늘리는 걸로 절대로 가지 못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장주의 국가로부터 최소한 복지와 보건 의료를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국민들은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앞주머니 다 털릴 만큼 털리는데 실제로 보장을 못 받는 이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 같은 다른 성장 모델, 산업 모델로서 탈탄소 사회로 가야 된다. 이거를 그냥 좀 용어로 표현하면 탈탄소 사회는 약간 적색이고
탈탄소 사회는 녹색인 거죠. 그러니까 정녹 연대, 정녹 정치 동맹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일어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보장국가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적 가능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사님. 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 더불어서 마지막에 종록연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코멘트하실래요? 네, 그럼 한꺼번에 마지막에 기자님 의견 듣는 걸로 하고요. 네,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질의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먼저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우선 두 분 얘기 정말 잘 들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경제학부 김상우라고 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두 분 다 미래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건 그린 복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폐쇄하고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대체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 뒤로 미루고 친환경 관련 예산을 줄이고, 이런 모습을 보아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탄소 중립을 말하지만 진보 보수 둘 다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나 정치계에서 탄소 중립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영국을 보면은 그 약간 친환경에 관한 국부 펀드가 있어서 그 국부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투자를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독일을 보면은 국가 주도의 연구를 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보여지는 말로는 탄소 중립, 그리고 파리에서 나왔던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2030년까지 몇 % 줄이겠다 말만 해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에 그냥 약간 책임을 전가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진보하고 보수 둘 다 그런데, 혹시 뭔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게 있는지, 그리고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두 분이 함께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김대중. 예, 지금 전 뒷부분에 들어가시고 앞부분을 잘 못 들어서, 아무튼 지금 이창권 교수님 그 강연에서도 녹색 성장, 녹색 복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탈성장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성장하면 안 된다는 게 또 많은 주장들인데, 디그로스란 말이 한 번도 들리지 않아서 탈성장의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김성주 의원님의 경우는 제가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오늘 정직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보수 우파 정도의 정당이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70년 동안 사실상 보수와 수구가 결탁되어 있는 이런 정치 체제를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가 적당히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고요. 지금 의료체제의 경우는 민간 병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비율이 8%예요. 8%. 공공병원이 8%예요. 민간이 92%고요.
이게 독일과는 정확하게 정반대더라고요. 독일은 민간이 8%, 공공이 90인데 우리는 민간 병원이 92고 공공병원이 8%밖에 안 돼요. 교육제도도 똑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87%가 사립대학인 이런 고등교육 체제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자유시장 경제의 스탠스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진보인 척을 하기 때문에 진보의 공간이 너무 좁아져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제안을 어디 칼럼에다 그렇게 썼어요. 한국 정치의 최대 비극은 좋은 보수가 없다는 거다. 문재인 정부 정도가 좋은 보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부인데 자꾸 진보인 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명은 좋은 보수가 됨으로써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수구들을 정치적 무대에서 퇴장시키고 자기 왼쪽에 합리적 진보가 등장할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진보인 척을 하면서 자꾸 왼쪽을 쳐다보니까 그 빈자리에 사라지고 있던 수구들이 슬금슬금 기어들어와서 지금 자기들이 보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해야 될 진보의 공간을 완전히 좁혀놨어요. 저는 이것이 지금 민주당, 특히 과거의 문재인 정부가 한국 정치 구도에 끼친 치명적인 실수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고 아예 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한 3-4개 정도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일단 답을 듣고 시간이 나오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자가 3개 질문하는 반칙이죠. 농담이고요. 예.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아마 김누리 교수님 질문은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뭐 추후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도 하고 우선 김누리 교수님 질문 중에 해당되는 질문이 이제 있는데 탈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선생님 제가 이 얘기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결국 가장 그 약하고 예민한 고리를 정확히 핀포인팅해서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장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복지국가는 복지 자본주의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 성숙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복지는 너무나 긴밀하게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성장을 기반으로 복지국가의 황금기가 열렸죠. 1950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복지국가 황금기는 자본주의의 어떤 성장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복지국가가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또 정립이 되고 그 속에서 많은 시민들의 어떤 사회권을 보장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녹색 전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탈탄소 사회를 지향하고 기존의 복지 자본주의와 다른 어떤 자본주의 체제 전환을 외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탈성장 이걸 얘기할 때
탈성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포스트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탈성장. 근데 그거를 한국적인 코드에서는 어떻게 받을까 하니까 상당한 지식인들도 탈성장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성장을 하지 않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이제 탈성장을 또 그렇게 주창을 하고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하는 녹색복지국가는 그래서 탈성직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앞서 내세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예민한 인식이랄까 정서 이런 것도 성장 없이 무엇이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무기력한 수용이나 아니면 대응이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강한 인식을 적절하게 타고넣어야 된다는 그런 성격도 있고 또 한편으로 녹색복지국가라는 것은 녹색 전환의 종착점이 아니라 중기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녹색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녹색 성장의 가능성이니까 이걸 뭐 다른 어떤 성공학자들은 기후 스마트 포용 성장 뭐 이렇게 이해하고는 그렇게 주창하기도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녹색 성장,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쓰면서 그것이 개념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데 실제로 녹색 성장을 주창한 것은 우리 한국의 한때 기후 대사를 지냈던 기후 단판이라는 책을 펴낸 그분이 사실은 일찍이 제기를 한 건데 이 녹색 전환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고 글로벌 그린의 제레미 피츠가도 그런 시각인데 녹색 복지국가 비전은 어떤 그 지점에서의 복지국가의 재구조와 비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탈성장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점 저성장과 제로성장의 시대로 가지만은 탈성장이라보다도 오히려 성장의 개념을 조금 달리 뭐 최근에 나오는 참성장이라든가 성장에 대한 시각을 기존의 어떤 탄소 자본주의의 성장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지만은 그러나 그 전환의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신산업이 창출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러면서 또 그런 어떤 과정까지를 좀 염두하고 그런 것을 또 적극적으로 또 한편으로 지향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성장 부분은 지금 여전히 이제 정답을 뭐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영역이다. 논쟁적 지점이기는 분명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는 제가 연구나 어떤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공부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제가 지향하는 점은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던 진보 정보, 보수 정보고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는데 다 이거 뭐 사실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에는 탄소 중립과 그린뉴딜을 얘기를 했고 탄중이라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참여 기업단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이제 NDC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 사회에 나와서 기후 변화 총회에 나가서 영국에서 열렸을 때 상당히 이제 그 담대한 목표도 제시를 했지만은 실제로 선언적인 주장에 그쳤고 상당히 뭔가 글로벌 그린딜을 또 얘기했지만은
산업 어떤 디지털 미디어 산업적인 측면을 중심에 두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뭔가 녹색 전환의 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현실화하거나 깊은 어떤 일관성 있게 뭔가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측면이라는 측면, 그리고 진심을 다했는가라는 그런 측면에 대한 비판에서는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원전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이런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리고 탄중이 자체도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하면서 전혀 오히려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묘시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탄소 중립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제들은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로드맵까지 제시될 정도로 좀 많은 연구가 있지만은 그것을 한국 사회에 구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탄소 국경세라든가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움직임이라든가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전개되지 않을 수 없어서 한편의 어떤 그린워싱이 전개되는 속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너무나 이제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좀 적극적인 어떤 정치적 의제로 이슈화 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발걸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좀 더 책임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서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교사 학생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과거 정부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상당히 억울한 평가입니다. 실제로 탄소 중립위원회를 당내에 특위로 만들었고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 끝에 탄소 중립 2050 목표를 정부 정책으로 관철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계에 강한 반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경제 선진국에 비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너무 안 간 거예요. 과거 정부들이 특히 MB 박근혜 정부가 너무 안 간 거예요. 산업계 요구를 너무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 속에서 기업을 설득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그마저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서 약화시키고 후퇴시켰잖아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어떤 정책도 무의미할까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좀 살펴보시고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주도력을 상실해서 보이는 거지, 여전히 그 안에서의 주장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김유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사명,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버럴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한 있는 그대로 표현인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오랫동안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해온 세력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고, 민주당 의원을 구성하는 거의 대다수가 똑같은 경험과 인식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넘겨주느냐 마냐 하는 그 선거 국면에서의 가장 큰 사명을 역사의 후퇴를 막자는,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자신들이 맡았던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도 있겠고 또 미흡함을 질타하는 세력도 있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다 끌어서 51%의 지지로 선거에서 승리하자,
그래서 정부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역사적 사명감이 강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보 쪽이 봤을 때 고작 그거 하려고 집권했냐고 그러지만 역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퇴행을 보면 결코 민주당의 역사적인 의무가 낮은 평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계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탈상품 사회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삼인주의 정당이 아닙니다. 강령상으로도. 그래서 조금 더 역사적 역할을 한다면 민주당이 가운데 정도를 차지하고 왼쪽에 새로운 진보 정당이 등장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 역할이 필요할 겁니다. 그거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의 고민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 절대로 보수를 내세운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 다수 의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하나의 목표와 또 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진출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두 가지 사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제도를 어떻게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당내 논쟁이 치열합니다.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우리 의석 많이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왼쪽에 있는 정당들한테 원내 진입 기회를 줄 것인가.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할 할 건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선거법 협상이 우리 의도대로 가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목표 원내 제1당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대신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유럽학과에서 공부 중인 김유신입니다. 저도 이제 환경 관련해서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CCUS나 ESG 관련 기술별로 공부를 하다 보니 좀 더 이 파트로 더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져서 이제 질문을 드려요. 아까 전에 이제 문정부 때 태양광 관련해서 탈원전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이때 실패한 부분을 다시 이 녹색 성장 관련해서 다시 제시하고 다시 이제 더 나아가게끔 이쪽으로 하실 생각이실까요? 아니면 다른 녹색 복지 국가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걸 이제 다시 원래대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실까요? 좀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간에서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2050 탄소 중립 실현한다. 이거 확고한 목표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에 그걸 하기 위한 수단과 경로로서 어떻게 기존의 석탄, 석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와 발전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꿀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단계적 전략에 대한 고민과 노드맵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탈원전 전략이 있습니다. 사실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민주당 정부의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정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탈원전에 대한 강한 반발이 형성됐을 때 우리가 가졌던 공식적인 용어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일단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가는 건데 원전을 뭘로 분리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념적 정치적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가 강했기 때문에
에너지 종안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석탄, 석유 발전, 원전,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소위 탈원전 용어는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정책 타격을 준 거 사실 최저임금죠. 비슷하게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라 아주 뭐 원전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고 그것도 그린이라고 주장하는 거여서 뭐 그 부분을 우리가 야당으로서 억제할 수단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원전이 소위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수단일 수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집권하게 된다면 원전 정책은 다시 재고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오늘 그 복지국가의 미래 담론이나 방향으로서의 녹색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지국가라는 국가체제와 녹색이라는 것이 잘 호혜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명제인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누리 교수님 탈성장을 이야기하시듯이 이 복지국가는 결국 탄소 배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또 복지국가라는 국가체제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험 중심의 공고화를 통한 탈상품화를 이야기하고 계신 정말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공고한데 사실 생태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노동시간에 대한 축소나 탈생산주의적인 뭔가 새로운 복지급여 체계를 원하는 것인데 그 앞에 것들을 과연 다 포기하고 녹색이라는 생태주의적인 새로운 국가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실행 가능한 전략인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 아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뭐 UBS나 뭐 UBI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역시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폐회식을 하기 전에 일단 이 전반적인 저희 그 연속 강연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되는 자리라서 저희 행사를 주관하시는 유럽연구센터 김누리 교수님 마지막 발언 듣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너무 거창한 이야기고요. 아무튼 7번에 걸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원 7번 전부 참석한 학생들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이 있네요. 예. 아마 전부 참석한 학생들의 경우는 한국 사회를 보다 좀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가 틀림없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많은 걸 이룬 사회인데요. 그 과정에서 또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사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7번 우리가 뭘 했나요?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그 다음 뭐였죠? 노동 문제, 불평등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소멸 문제, 또 지난번에 생태 문제, 오늘 복지 문제까지 이렇게 7번이었죠. 이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당면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회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을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이 같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화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편 느꼈을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무개념인가 하는 것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이들이 대단히 많은 정책적 영감을 가지거나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치인들에게 모든 걸 맡겨놔도 될 것인지,
이것도 틀림없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번 우리가 7번에 걸친 연속 강연회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한국 대학이 완전히 탈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 역사에서 지금의 대학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탈정치화된 대학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세대학교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를 한다고 고발을 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어요. 저는 이게 한국 대학의 역사에 의해서 가장 끔찍한 악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악몽을 지우고 대학이 아주 세련된 정치의 장으로서 부활하고 있다 하는 걸 이번 연속 강연회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줘서 이렇게 훌륭한 연속 강연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